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국인 김규열 씨가 지난달 6일 숨졌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사연과 우리 외교당국의 허술한 재외국민 보호 실태를 필리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사업의 실패에 절망에 빠진 사장님들이 찾아간다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희망을 얻고 사장님들이 다시 일어서게 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도시의 천덕꾸러기 길고양이 수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논쟁거리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쫓기보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은 없을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동남쪽으로 차를 타고 40분 정도 가면 나오는 문틸루파 지역. 이곳에 한 허름한 장의시설이 있습니다. 시신 한 구가 누워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규열, 한국인입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김 씨는 지난달 6일 뇌졸중으로 옥중에서 숨진 뒤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And Mr. Kim will be in safe with your hands like. 며칠 뒤 한국에서 김 씨의 친형과 매형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좋은 데로 가지 뭐. 김규열 씨의 죄명은 마약 판매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법정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인 김규열, 그는 누구였고 어쩌다 이곳 필리핀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받고 생을 마감하게 된 걸까요? 사건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년간 항해사와 선장으로 바다를 누볐던 김규열 씨는 2009년 6월 필리핀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체류 6개월 만인 12월 17일 필리핀 경찰이 그를 갑자기 집 근처 식당에서 체포했습니다. 필리핀 마약 단속청이 그의 휴대전화로 환각제인 엑스터시 10정을 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김 선장이 약속 장소로 나왔고 구매자로 위장한 마약청 경찰들에게 엑스터시를 팔았다는 겁니다. 필리핀 법정은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김 선장은 처음부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를 받은 적도 없고 단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체포됐다는 겁니다. 제가 엄마들아 정문 안에 있어도 내가 절벽한단 말입니다. 절벽이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고. 한국 교민들이 나서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김 선장의 휴대전화. 엑스터시 10정을 사겠다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할 그의 휴대전화는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현장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그 후 잃어버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저 핸드폰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물로요? 네, 증거물로. 핸드폰도 증거물로 없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재판이냐, 그건 재판이 아니잖아요. 김 선장이 체포됐다는 장소는 더 황당합니다. 필리핀 경찰이 그를 체포한 곳은 마닐라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하리손 플라자라는 쇼핑몰. 이 쇼핑몰 안에 있는 피자헛 매장 안에서 김 선장에게 엑스터시를 건네받았다는 게 마약 단속청 경찰들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하지만 김 선장이 체포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리손 플라자에는 피자헛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But it was already closed. When? Mga 2004, 5. 경찰들이 억지로 짜맞춰 죄를 뒤집어 씌운 거라고 김 선장은 주장했습니다.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는데 내가 잡힌 것이 감독님들을 모르겠으면 샤워킹인데 피자헛이라 그래요. 재판 때. 참 거짓말도 잘한다. 야, 나가 샤워킹에서 이제 나온 걸 잡았지. 피자헛에서 잡았냐.
필리핀 경찰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는 사진 2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체포 현장이 아니라 마약 단속청 사무실 안에서 촬영한 겁니다. 마약 사범을 검거할 때 반드시 사진사와 관할 지역 공무원, 법무부 직원까지 데려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도록 한 필리핀 경찰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 Will be made such as camera. We have an evidence kit wherein we have that marker, where the evidence, we put the evidence. When you go to the operation with the photographer together go? Yes, together with the photograph. 김 선장 체포 당시엔 경찰 말곤 아무도 대동하지 않았고 현장 체증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순간 경찰들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연행했고 곧바로 돈을 요구했다고 김 선장은 말했습니다. 반 밀리언을 요구했더라. 반 밀리언. 내가 뭐 때문에 줄 이유가 뭐 있냐 그 말이지.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줘야 돈은. 그러면서 돈도 없거냐 줄 돈도 없다 그랬습니다. 돈을 주지 않자 경찰이 그를 수차례 폭행했고 자신들의 책상 서랍에서 엑스터시를 꺼내 사진을 찍더니 마약 판매범으로 기소했다는 게 김 선장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선 부패한 경찰이 죄 없는 외국인을 체포한 뒤 마약 혐의를 뒤집어 씌우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2월에도 한국인 관광객 4명이 필리핀 경찰에 강제 연행됐고 돈을 주지 않으면 마약범으로 몰겠다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1인당 600만 원씩 주고 풀려난 뒤 한국에 돌아와 신고했고 현지 경찰들은 체포됐습니다. 가이드 주머니에서 말이 하나가 나왔어요. 자기들이 집어넣다가 뺀 거지. 그걸 우리가 풀면 거기다 그 경찰들이. 필리핀 교민들이 나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김 선장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에서 수사의 불합리함을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필리핀 법정은 1심에서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그가 마약을 팔았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김 선장이 소득이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마약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종신형 판결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를 두고 당시 필리핀의 유력 정치인까지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life sentence is not fair. He should be given a chance. And you get a good lawyer, and honest lawyer, hard-working lawyer, and we will be able to overturn that. 김 선장과 교민들은 즉각 항고했습니다. 그리고 김 선장은 고국을 향해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살아야 되는가는 이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 죽으면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이거는. 하지만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도움의 손길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열악한 교도소 환경 속에서 김 씨의 건강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배가 고파갖고 힘들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억울하다는 얘기,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배가 고프다는 얘기입니다. 김 선장은 지난해 11월 초 문틸루파 교도소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자신들이 직접 돌볼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 선장은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한 달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 6일 쓸쓸히 교도소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안타깝죠. 안 됐죠. 왜냐면 살려달라고 나한테 매달려갖고 갈 때마다 울었으니까 내가 못 해줬잖아. 여기까지가 김규열 선장의 안타까운 사연과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가 필리핀에서 체포돼 숨을 거두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4년 동안 우리 외교부와 필리핀 대사관은 대체 뭘 한 걸까요?
김규열 선장이 체포된 날은 2009년 12월 17일. 담당 영사가 처음 면회를 간 날은 그 다음 해인 2010년 2월 8일이었습니다. 5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기다리다 못한 김 선장이 필리핀 경찰 몰래 담당 영사에게 쪽지까지 전달했지만 영사는 전화만 했을 뿐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철 영사는요, 대교부 받아서 여기에 근무하는 영사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대사관은 8차례 영사 면담을 실시했고 재판에도 4차례나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그의 사연이 보도된 뒤 외교부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비난글이 폭주한 뒤에야 이뤄진 것입니다. 대사관은 또 필리핀 당국에 김 선장의 체포가 부당한 것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요청도 그가 체포되고 1년이 넘은 뒤에야 전달했습니다. 예산 항목에 없다는 이유로 재판 내내 통역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한 김 선장은 종신형을 선고하는 재판관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전부 고맙습니다. 땡큐 했어요. 나는 이제 끝난 줄 알고. 근데 수갑을 껴갖고 오는데 변호사가 나를 안 쳐요. 쳐가지고 다시 감옥 가야 돼. 여기는 무기징역이래요. 무기징역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거도. 근데 감옥을 가야 되는데 왜 그냥 이렇게. 2580은 김 선장이 숨을 거둔 뒤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사건 경위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취재에 응한 외교부는 김규열 씨가 누구인지 심지어 고인이 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뭔가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게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게 뭔지 좀 알 수 있으면 더 좀 부합하는 질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럼 계속 그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한국은 대기 중인 상황이었고요. 외교부는 김 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리핀 당국에 의해서 그리고 제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계속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김규열 선장 본인에게는 저희가 필요한 그 영사 지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580 취재진은 필리핀 현지에서 취재를 하던 도중 김규열 선장처럼 억울하게 갇혀있는 한국인이 또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은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갇혀있는 비쿠탄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필리핀 비쿠탄 지역에 있는 이민국 수용소. 이곳에 2년 동안 갇혀있는 한국인 이동준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2년 전 갑자기 걸려온 옛 친구의 전화 한 통을 받은 게 사건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한 3, 40년 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근황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한국에서 수십억 원대 사기 도박을 치고 도망 중인 수배자였고 곧 필리핀 이민국에 체포됐습니다. 필리핀어와 영어를 잘했던 이 씨는 친구 김 씨의 옥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도 구해주고 면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러 수용소 밖 병원에 갔던 친구 김 씨가 그 길로 도망을 가버렸고 필리핀 이민국은 이 씨가 탈옥을 도운 혐의가 있다며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냥 사실 내가 지금 탈옥 사건의 주범으로 되어 있어요. 이동준 씨는 탈옥을 돕기는커녕 김 씨가 도망치기 2달 전부턴 면회도 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 도망갔다 하는 소리도 한 며칠 있다 들었어요. 내가 이걸 받으면서 내 일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했어요. 필리핀 이민국은 2년이 지나도록 이 씨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건 물론 여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날 끝나고 돌아갔어요. 못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11월 달에 내가 잡혀오기 전에 이 결혼이 약속되어 있던 큰 딸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도 못 갔어요. 큰딸님 결혼식도요? 기분이 어땠어요? 사돈댁에서 큰딸 혼담을 깰까봐 필리핀에 갇혀있다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앞으로도 2년간을 더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 필리핀 이민국은 이 씨를 더 붙잡아두기 위해 2007년 이미 해결됐던 이 씨의 채무 고소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지난해 6월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2년 동안 지켜본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이민국은 이를 빌미로 이 씨를 풀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씨가 기댈 곳은 한국 대사관밖에 없지만 대사관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경과가 되기를 기다려야지 그거를 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경과를 얼마? 2년.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됐던 여러 한국인들은 불합리한 필리핀 사법당국에 대한 한국 영사의 대응이 실망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안전을 요청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 언제 한번 저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요. 해방되지 않겠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얘기에 자꾸 기대를 해요. 그런 바보가 어딨나요? 필리핀 교도관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스페인, 홍콩, 나이지리아, 브리티시, 자파니스, at least twice or thrice. 코리아, 김규열 선장은 6월이 돼서야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친형제와 가까운 친척 몇 명만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외국 땅에 갇혀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는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김 선장은 고인이 됐지만 우리가 그의 사연을 잊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동틀 무렵 통영 여객터미널. 배낭을 짊어진 한 무리의 중년 남녀가 배에 올라탑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사이 해가 밝아오고 1시간을 달려 한려수도의 작은 섬 죽도에 도착했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모여 팔을 걷어붙이더니 김장을 시작합니다. 사장님 도와주세요. 마주보고 앉아 김치를 버무리는 내내 수다와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굴에 발라줄라다.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내가 우리 보고 나가자. 오랜 친구 같기도 가까운 친척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들은 사실 서로 잘 모르는 남남입니다. 그런 이들이 외딴 섬에 모인 건 여기 특별한 연수원이 있어서입니다. 제기 중소기업 개발원. 말하자면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 사장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이른바 선배들. 앞으로 여기 올 후배들이 한 해 먹을 김치 150포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이들이 처음 죽도에 왔을 때 각자 인생의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남았죠. 저만 그지가 된 거고 집도 날라갔고 공장도 날라갔고 뭐 여기를 안 왔으면 저는 병이 나서 죽었을 것 같아요. 병.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그러니까 공장을 친구한테 뺏겠다 하는 그 자체가 용서가 안 됐죠. 한마디로 용서 자체가 안 됐죠. 저는 들어오는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 눈물로 한 달을 보냈어요. 그 분함과 좌절과 뭐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 어떤 그런. 한때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부도가 나고 사업이 실패해 좌절했던 중소기업의 사장들. 한 번 사업에 실패하면 인생의 낙오자로 찍히는 현실에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힘겹게 다시 일어서고 있는 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누룽지 공장. 잘 달궈진 철판에 걸쭉한 쌀 반죽이 퍼지고 바삭하게 구워진 누룽지가 찍혀 나옵니다. 기계 2대에 직원 4명인 작은 공장. 김영만 씨가 여기 사장입니다.
김 씨가 처음 사업에 뛰어든 건 10년 전. 한 번은 대출금을 제때 못 갚아서, 또 한 번은 친구의 배신으로 공장이 넘어갔습니다. 두 번의 부도 이후 생계는 막막해졌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뭘 하려 해도 망한 회사, 부도 낸 사장이라는 주위의 시선은 김 씨를 더 주저앉게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재창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는 한번 망했잖아. 예전에는 외상을 줬지만 지금은 이제 외상 못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주잖아요. 그래서 네가 망했는데 또 망하려고. 그러다 재작년 3월 인터넷에서 부도난 중소기업 사장들을 위한 연수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죽도라는 섬에서 이른바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열린 힐링 캠프. 이곳에서의 한 달은 많은 걸 바꿔놓았습니다. 죽도에서의 첫 주는 새벽 명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혼자 바다가 보이는 절벽에서, 혹은 다 함께 연수원 마당에서 왜 실패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성찰하는 거죠. 내가 이제 과거에 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잘못이다. 절망했던 때를 떠올리며 입관 체험하기.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고 뜨거운 숯불 위를 맨발로 걷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프로그램들을 따라하고 나면 하나둘씩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이어 창업이나 경영 관련 전문가 등이 찾아와 강의를 들려줍니다. 죽도 갔다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정보를. 힐링을 해주는 것도 고마웠지만 제가 예전에 미처 사업을 하면서 알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정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면 밤에는 1인용 텐트에서 혼자만의 시간. 별이 수만 개가 떠 있는 그 경치를 보면요, 모든 걸 다 잊게 돼요. 그리고 텐트 속에 있으면은 그 기분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렸다 잊으면서 쉬면서 또 배우면서 보낸 한 달. 사장님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 마음을 이렇게 그냥 비워버린다 그러죠. 비워버렸어. 그게 이제 편해진 거야. 그러면서 개운해졌어요. 진짜 개운한 생각으로 나가면서 진짜 이제 다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죽도에서 나온 이후 김영만 씨는 다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중소기업청에서 2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두 번의 부도 이후 세 번째 도전. 신제품까지 개발해 직접 홍보를 다니며 어느 때보다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숭늉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숭늉차. 고소하네. 냄새가 고소해. 당장 사업이 완전히 일어선 건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한번 사업을 망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안 망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성공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지만 안 망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예. 왜? 한번 망해봤으니까. 죽도의 연수원에서 사업할 돈을 준 건 아닙니다. 사장님들을 일으켜 세운 건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다진 죽도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실패한 사장들을 외딴 섬에 초대해 마음을 다독여주자 스스로가 뼈저리게 실패해봤던 한 중소기업 회장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올해 67살 전원태 씨. 부산의 한 가스공장 회장입니다. 작아 보여도 7개 계열사, 직원 340명에 한 해 매출 1,300억 원을 올리는 번듯한 중견 기업입니다. 20대부터 가스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긴 세월만큼 굴곡도 많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인 1976년 공장이 폭발하는 사고로 직원들이 사망하면서 회사 문을 닫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 다시 사업을 일으켰지만 7년 뒤 거래처가 도산하면서 또 망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다 떠나더라고. 돈 빌려줄까 싶어서.
우리가 뭐 흔히들 하는 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데 말만 하고 실제로 실패하면 죽일 놈으로 되는 게 우리 현실이라. 죽도는 그때 죽을 마음으로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려고 갔는데 막상 가서 한 달을 지내는 동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건지줄 사람도 없고 조용히 죽자. 근데 막상 섬에 가니까 맑은 공기,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또 밤에 달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고. 그렇게 그곳을 나와 사업에 몰두한 지 20년.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질 만큼 회사를 키우고 은퇴할 때쯤 다시 죽도를 찾았습니다. 폐교를 사들여 연수원으로 만들고 재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부도난 회사 사장들을 모집했습니다. 기업을 망한 사람들이 이 자포자기하는 이유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그걸 내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제 좀 마음을 위로해주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금까지 연수원에 쓴 비용만 10억 원. 2월, 6월, 10월 매년 3차례씩 실패한 중소기업 사장들을 모집해 캠프를 엽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마음을 다시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한 사람이 주저앉아서 있으면 지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한 가족이 다 어렵게 되고 한 가족의 가장이 일어서서 3사람만 고용을 한다면 적어도 15명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넘어진 사람이 재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죽도 연수원을 다녀간 사장님은 180여 명. 이 가운데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연수를 마친 이후 재창업 또는 취업을 해 재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죽도 연수원을 졸업한 정영주 씨. 한때 직원 300명이 넘는 공장을 운영했지만 10년 동안 납품해온 대기업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안 주면서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자기들 경영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피눈물을 닦아주진 않을지언정 오히려 더 겁을 주더라고요. 돈 그렇게 하면 못 받을 것이라고. 한참을 무기력하게 있던 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죽도 연수원에 참여했고 거기서 한 대학의 창업 지원센터를 소개받아 작은 사무실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여러 정보를 얻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니까 또 조금 잊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연수원 연수 이제 같이 했던 뭐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고 힘인 것 같아요. 사장 직함만 달았지 바닥부터 혼자 시작하는 사업. 다시 공장을 열기 위해 터를 보러 다니고 공단 지역을 돌아다니며 거래처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떨치지 못해가지고 다른 일을 시작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재교육도 받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찾아온 거죠. 새로 생긴 기업 가운데 절반은 2년 안에 망하고 5년 뒤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10개 가운데 3개뿐인 현실. 살아남기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렇죠. 테러가 없죠, 지금 현재는요. 근데 사업을 망하면은 그냥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아무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도난 기업에 저리로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작년 400억 원. 320만 개 중소기업 가운데 도움을 받은 곳은 244곳뿐입니다. 오르막내리막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기업이 아닌가. 근데 결국 망한 게 아니고 그 망한 게 다시 지식으로 축적돼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망했다고 우리 사회가 함부로 칼질을 하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죠. 한 번 망하고 그대로 주저앉는 듯 했던 순간 다시 일어선 사장님들. 죽도에선 한 사람의 선행에 기대에 일어났지만
결국은 죽도박 세상이 실패해도 또 일어서는 7.8기의 장이 되기를 이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오가는 사람도 드문 주택가 골목길.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불빛이 번뜩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비닐 더미에 머리를 쳐박고 한참을 씨름한 끝에 빵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뜯어먹다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재빨리 주랭랑을 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도시의 풍경. 어느 동네나 몇 마리씩은 있는 흔하디 흔한 이들의 이름은 바로 길고양이입니다. 돌보는 사람도 마땅히 의지할 곳도 없기에 이따금 이유 없는 괴롭힘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를 커다란 개 2마리가 끌고 다니며 번갈아 물어뜯고 있습니다. 너 고양이는 괜찮아. 먹지 않은데. 개 주인은 말리기는커녕 살아서 앞발을 휘적거리는 고양이를 걷어차 다리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자신의 SNS에 고양이 잡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 동영상을 올렸던 개 주인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는 누군가 길고양이의 목을 매달아 철조망에 걸어놓는 끔찍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한 해 적발된 길고양이 학대 건수는 100여 건. 대부분은 울음소리가 거슬린다거나 화단을 망쳐놓았다든가 하는 사소한 이유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전국의 길고양이 수는 약 100만 마리.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지만 함부로 죽이는 건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개체수가 늘어나는 걸 무작정 지켜볼 수만은 없어 지자체들이 번식력을 없애는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세금으로 충당하는 건 역시 논란의 대상입니다. 길고양이 하면 왠지 꺼림칙하게 여기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내쫓아야 할지 아니면 가엾다고 보듬어야 할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 길고양이 문제가 이웃들 간의 분쟁으로 번지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길고양이들이 추위를 피해 아파트 지하실로 몰려들자 주민들이 피해를 막겠다며 지하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지하실 안에 10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갇혀 굶어 죽어가고 있다며 봉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살겠다고 추운 날 지하실로 그 몸을 숨겨서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문을 닫아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는 좀 불쌍하죠. 밤에 고양이 딱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데.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들 왜 남의 집 갖고 다들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사는 사람도 싫겠는데. 동물보호단체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이 아파트에서 예전에도 몇 차례 지하실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고양이들이 때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누군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시작하면서 수가 급증했다며 고양이를 위해 지하실을 개방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고양이 밭이에요. 우리 소녀딸 내려주지도 못한다고. 나 몰아놓고 여기다 바깥에 쓰니까 이로 다 물려. 고양이들이 갇혀 있다는 지하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경계하듯 취재진을 쳐다봅니다. 벽 틈새, 배관 아래에 자리를 잡고 숨바꼭질을 하듯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들. 보일러 배관이 거미줄처럼 지나가는 이곳은 한겨울에도 난방을 한 것처럼 훈훈합니다. 온갖 순환을 무릅써가며 길고양이들이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건 이 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조만간 고양이들을 모조리 내쫓고 지하실 출입을 차단시킬 예정이라 이곳을 맴돌며 겨울을 나고 있는 녀석들은 꼼짝없이 갇히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내쫓겨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고양이들을 좀 싫어하는, 혐오하는 분들이 고양이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고양이 보호소. 학대나 사고로 심하게 다치거나 추위와 굶주림으로 병든 길고양이들이 30마리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길에서 힘겹게 살다가 구조된 아이인데요. 그래서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낯선 사람을 보면 일단 경계하고 보는 게 길고양이의 습성. 그런데 처음 보는 취재진에게 부침성 있게 다가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다 버려졌을 가능성이 큰데 요즘 들어 이 보호소엔 이런 녀석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해마다 평균 3만 마리 넘는 집고양이들이 길고양이로 전락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길고양이 보호 관련 운동을 하지만 그 길고양이들의 증가를 한 그 결과적인 거는 유기묘들의 증가가 많아요. 버리는 사람들과 또 그걸 학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양이는 암컷 한 마리가 한 해에 많게는 20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만큼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버려진 고양이는 한 마리지만 이로 인해 늘어나는 길고양이는 수십 마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고양이를 혐오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과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툼한 점퍼를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주부 조영미 씨. 양손에 가득 든 건 근처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길고양이들에게 줄 먹입니다.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이곳저곳에 놓인 작은 밥그릇 가득 사료를 부어주는 영미 씨. 스스로를 고양이 엄마, 캣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챙겨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찾을 수 없으니까. 뭐 여기가 사냥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도심이라. 혹시나 고양이들이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까 경비 아저씨를 만날 때마다 고양이 좀 잘 봐달라는 부탁도 빼놓지 않습니다. 애들 불쌍하잖아요. 추운데 있을 때도 없고. 글쎄. 네, 부탁드릴게요. 그래가 요즘 또 지하실에 들어와서 다 똥 싸고 그러잖아. 네, 부탁드릴게요, 아저씨. 예. 네, 수고하세요. 예.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 주차장 구석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고 있는 사람은 이 학교에 재직 중인 임기환 교수입니다. 차 트렁크에 사료를 실어놓고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밥그릇이 빌 때마다 채워주곤 합니다. 학교에서는 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양해를 하고 그러니 괜찮은데 그 전에 이제 집에서 밥 주고 이렇게 밤에 나가가지고 이제 밥 주고 그럴 때 낯선 사람들이 동네 다닌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뭐 관리소에서도 쫓아오고 뭐. 가끔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일단 굶어 죽는 생명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딸아이가 밖에 애미 잃은 고양이 5마리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고 왔어요. 집에서 고양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전까지 무심코 지나갔던 길에 다니는 고양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울 강동구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독특한 시범사업 하나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현관 앞 고양이가 그려진 나무 상자 안에 밥그릇과 물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고양이 급식소. 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공서 앞마당 등 공공장소 주변에 캣맘들이 공식적으로 길고양이 밥을 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 겁니다. 주민센터 앞에 차려진 급식소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한 입 삼킬 때마다 주위를 둘러보며 먹는 눈칫밥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차려진 밥상,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것보다는 확실히 형편이 나아진 셈입니다. 급식소 설치를 처음 제안한 건 웹툰 작가 강풀 씨. 가장 천대받고 피해받는 아이들이 길고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눈치 안 보고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잘한 일이 만화 그린 것도 아니고 이건 것 같아요. 급식소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선뜻 쾌척한 강풀 씨를 비롯해 지역 캣맘들의 기부와 봉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 뜯고 뭐 울음소리 내는 게 배고파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정도로 그렇게 울음소리를 내거나 봉투를 뜯지는 않는단 말이죠. 시작할 무렵엔 오히려 길고양이 수만 늘어나지 않겠냐며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시행 반년 만에 쓰레기 봉투를 뜯거나 집 앞에서 울어댄다는 피해 민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렇게 동사무소 관공서 앞에 이렇게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이런 거하고 민원과 같이 해결을 한다 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도 시각도 달라지고. 급식소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만 있다면 길고양이가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동물이라는 사람들의 인식도 변할 거라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단속하고 지나친 번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 사업만 지원된다면 얼마든 인간과 공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밥을 주면서 주위에 청소 안 하고 어지럽히면요. 주는 캣만도 요거 먹지만 고양이 더 요거도 먹어요. 고양이 밥만 열심히 줘서 고양이한테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한테도 잘해야 돼요.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 길고양이까지 걱정한다는 게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도 있지만 동물과 더불어 사는 공생의 정신 역시 소중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개인의 취향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길고양이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